원페이지 북입니다. 오늘은 에밀리 캐스파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책. 첫 번째 질문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왜 끔찍한 악행에 가담하고 이를 어떻게 정당화하는가? 가해자의 논리는 악마가 아닌 평범한 이웃이었습니다. 이 이웃이 변명하는 건데, 킬링필드, 르완다, 미라이 학살의 공통점은 가해자들이 괴물이 아닌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심리를 이해하는 건 미래의 비극을 막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핵심이 되는 정당화 기제는 가해자들이 공통적으로 자신의 도덕적 책임을 외부로 전가하였다는 것입니다. 사회심리학적으로 복종, 동조, 강요로 복종, 강요를 보시면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르완다 가해자는 명령이었으니 어쩔 수 없었다. 미라이 학살에 관여된 윌리엄 켈리 중이었으니 어쩔 수 없었다.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행위자가 아닌 명령의 부속품으로 인식해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책임감이 완화되고 권위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킬 수 있었습니다. 동조는 우리 모두가 한 일이다 라는 변명입니다. 집단으로부터 고립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다수의 행동에 동참하는 것이죠. 개인의 도덕적인 판단이 마비되고 집단 윤리에 종속됩니다. 사회적인 압력이 양심보다 강력한 무게로 작용하였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비인간화를 보시면 극단적 폭력을 위해서는 공감 회로를 차단해야 합니다. 르완다에서 투치족을 바퀴벌레라고 부르며 살해의 심리 장벽을 제거하였습니다. 피해자를 사람 대 사람, 인격적인 대상에서 도덕적인 고려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결론은 악은 특별한 괴물의 속성이 아니고 권위와 집단 속에서 판단을 포기한 평범한 인간에서 비롯된다. 권위 복종의 메커니즘은 밀그램 실험 등으로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었는데, 다음에 스탠리 밀그램의 복종 실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것은 권위의 힘에 대해 권위 앞의 나약함은 실험실에서 증명된 진실입니다. 당신이 권위자의 지시로 타인에게 고통을 준다면 대부분 절대 하지 않는다 라고 답하지만, 스탠리 밀그램의 실험은 그 믿음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를 과학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권력으로부터 나오는 정의롭지 못한 지시에 한 개인이 복종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실험 절차를 보시면 실험자, 명령하는 실험자가 있고 선생님이 있고 학생이 있습니다. 징벌에 의한 학습 효과라 가장한 권위에 대한 복종 실험의 실험 참여자를 모집하였고, 모집된 피실험자를 교사와 학생 역할로 분류하였습니다. 학생 실험자가 문제를 틀리면 교사가 이 전선으로 연결된 이 기기로 15V씩 전기 충격을 가하도록 지시하였는데, 이 상황에서 실험자는 실험에 관련된 모든 책임이 책임자인 실험자, 나한테 있을 테니 계속해서 전압을 높이시오라고 명령합니다. 이런 충격적인 결과인데, 참가자의 약 65%가 학생으로 대상된 그 피실험자의 비명에도 불구하고 최고 전압인 450V까지 충격을 가했다고 합니다. 평범한 사람도 합법적인 권위자의 명령 앞에서 잔혹한 행동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학생은 연기를 하는 실험 대상이 아니라 실험에 구조화된 디자인이라고 하죠. 어쨌든 밀그램은 이를 행위자 상태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이 행위자 상태란 자신을 도덕적 주체가 아니라 권위자의 도구로 인식하는 심적 전환으로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권위자의 의지를 실행하는 대리인으로 변하는 것을 뜻합니다. 죄책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단지 방향이 바뀔 뿐인데, 이전에는 타인을 해친 죄책감이라면 이후에는 명령을 거역할까 두려운 불안감으로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책임감의 주체가 자신에서 권위자로
실험실의 결과는 악의 가능성이 우리 모두 안에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드러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뇌는 복종의 순간에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일까요?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말할 때 우리 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며 책임감은 어떻게 변하는가? 뇌가 느끼는 책임감의 무게, 주인의식의 과학인데요. 주인의식이라고 하는 것, 자아의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린 행동과 그 결과를 스스로 통제한다는 심리적 주체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모든 도덕 판단과 책임감의 핵심 토대입니다. 하지만 강압적인 명령이 주어지면 이 감각이 어떻게 변할까요? 뇌과학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변명이 단순한 핑계가 아니고 신경학적으로 실제하는 현상임을 인지심리학의 방법, 이 그림에서 보시면 어떤 감각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기저액을 통해서 감각 피질로 가고 이 감각 피질에서 1차 운동 피질로 가서 이 2차 운동 피질의 신호가 척수로 내려가면 척수에서 근육으로 뻗은 신경세포, 말초신경세포를 통해서 운동을 하게 되는 이 시간적인 차이를 보통 인지심리학의 실험 방법론에서는 이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되었는지를 봐서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행동과 결과 사이에 멀어진 거리, 이 시간의 거리인데요. 자발적 행동의 경우에는 스스로 버튼을 눌렀을 때 뇌는 행동과 결과의 시간을 실제보다 짧게 인식합니다. 즉, 나의 행동은 결과의 원인이기 때문에 강하게 연결하는 것이죠. 하지만 나의 행동이 아니라 강압적 행동의 경우에는 누르라는 명령을 받고 행동했을 때 같은 간격이지만 훨씬 길게 느낀다고 합니다. 뇌가 행동과 결과의 연결을 약하게 인식하고 주인의식이 약화되는 것이죠. 즉, 강요받을수록 뇌는 내가 했다는 감각을 희미하게 만듭니다. 주인의식이 감소될수록 책임감도 약화되게 되고 행동의 인과를 흐릿하게 느낄수록 내 탓보다 남 탓, 명령 탓으로 전가할 수 있게 됩니다. 뇌 수준에서 책임감의 무게를 물리적으로 줄이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가 아닌 권위자가 주체로 인식되고 죄책감, 불안감이 완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회적인 의미로 확장해 보면 집단 속에서도 나타나는데 누군가는 하겠지라는 방관자 효과나 잘 되면 내 덕이고 안 되면 남 탓인 이기적 편향을 들 수 있습니다. 인간은 책임의 무게를 외부로 넘기고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경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인의식이 사라질수록 내 행동과 그 결과는 분리됩니다. 이 단절은 결국 타인의 고통을 감지하는 공감 시스템마저 약화시킵니다. 즉, 공감의 침묵은 책임의 소멸에서 그렇다면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은 어떻게 비도덕적 명령에 대한 저항을 막거나 촉진하는가를 보시면 공감은 타인의 감정을 내 것처럼 느끼는 능력으로 도덕의 접착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감이 켜지면 비도덕적 행동을 막는 브레이크가 되고 꺼지면 잔혹한 폭력이 가능해집니다. 즉, 공감 스위치의 온오프가 저항과 고통을 공유하는 뇌의 비밀을 보시면 공감은 감정이 아닌 신경학적 작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fMRI 연구 결과 타인의 고통을 볼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 이 망치질에서 손가락을 찧었을 때 고통을 겪은 사람을 봤을 때 fMRI에서는 전 대상 피질, 안테리어 싱글레이트 콜텍스하고 전측 섬엽, 안테리어 인슐라 부분의 활성화가 강화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부분이 거울 뉴런이 있는 곳입니다. 이 두 영역은 내가 실제로 고통을 느낄 때와 이것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동일하게 작동하는 것으로 뇌는 타인의 고통을 간접 체험하고 감정을 공유합니다. 이것이 공감의 생물학적 근거입니다. 비인간화는 이러한 공감 회로를 끊는 전략으로 가해자는 피해자를 인간 대 인간, 인격으로 인식하지 않기 위해 언어적인 장치를 사용합니다. 바퀴벌레나 기생충, 쥐 등으로 묘사하는 것이죠. 단순한 모욕이 아니라 뇌의 공감 회로를 비활성화시키려는 심리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가 인간이 아니라고 인식되는 순간에
도덕적인 제동은 풀리고 폭력의 문이 공감은 타인을 돕고 보호하려는 본능적인 동기로 그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이라고 하는 뇌의 착각이 친사회적인 행동을 이끌어내는데 이것이 생존에 유리하였습니다. 즉 공감은 인간의 도덕성을 일깨우는 방아쇠이자 족쇄인데 그렇다면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말고 권위자는 공감과 책임감에서 정말 자유로울까? 그들의 뇌 안에서도 동일한 싸움이 벌어지는가를 다음 질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비도덕적 명령을 내리는 권위자의 뇌와 심리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명령하는 자의 고독한 책임을 보시면 비극의 책임은 단순히 명령을 따른 자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권위자의 심리와 의사결정을 이해해야 전체적인 그림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명령을 내리는 사람 역시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역시 복종하는 자와 유사한 심리적인 권위자의 뇌에서 사라지는 공감과 책임감을 보시면 공감 반응이 감소하게 되는데 감정적인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비도덕적 결정을 내리기 쉬워지게 되고 결정의 부담을 더 큰 목표로 전가하고 심리적인 부담을 완화하는 책임감 감소 전략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을 도덕적 이탈이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 기술이라고 합니다. 도덕적인 감각을 일시적으로 꺼버리는 심리적 장치를 사용하는데 여기에는 완곡한 표현, 단어를 바꿔 책임감을 완화시키는 또한 유리한 비교, 우리가 한 건 저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냐, 책임 전가나 분산, 명령만 내렸을 뿐이다, 조직의 결정이었다, 시스템 때문이었다 라는 식의 구체적인 전략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캄보디아 크메르 크루즈 지도자 전범재판의 사례에서 보시다시피 국제사법재판소는 직접적인 살인을 하지 않더라도 그 범죄를 가능하게 만든 명령 행위 자체에 법적인 책임을 물었습니다. 즉 권위자의 잘못은 심리적 수준 아닌 국제법적 범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명령자와 복종자는 모두 공감과 책임감이 둔화되는 동일한 심리 메커니즘을 공유하는데 폭력은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의 정신에도 깊은 상흔을 남깁니다.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트라우마의 사슬을 형성하게 되고 결국 명령의 책임은 외부로 전가될 수 없는 인간 본연의 윤리적인 집단학살과 같은 극단적인 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다음 세대에 어떠한 트라우마를 세대를 넘어서 고통은 되물림됩니다. 집단학살이나 전쟁 같은 극단적인 폭력은 끝난 사건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에 지속되는 상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존자, 가해자, 후손 모두 삶에 각인되어서 세대를 넘어 퍼질 수도 있습니다. PTSD는 주요 증상, 재경험, 회피, 과각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뇌에서는 공포를 담당하는 편도체라는 조직은 과도하게 활성화되는 반면에 이것을 조절하는 전두엽 치질은 기능이 저하되게 됩니다. 뇌의 경보를 울리는데 브레이크는 작동하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폭력의 시스템은 가해자 자신을 파괴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트라우마는 가장 비극적인 경우로 세대 간 전이될 수가 있는데 심리적 경로로는 PTSD로 인한 불안이나 공포가 양육 태도를 왜곡시켜서 자녀에게 불안정한 환경적인 요인을 제공할 수도 있고 생물학적인 경로는 극심한 스트레스가 유전자 발현을 바꾸는 후성 유전학적인 변화, 에피제너틱 체인지를 일으켜서 다음 세대에 전달이 가능한데 사실 어떻게 보면 다행일 수도 있는 게 이것은 생식세포의 전달로만으로 가능합니다. 폭력의 상처가 심리적이고 어찌됐든 생물학적인 흔적으로도 남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절망만은 있는 것이 아닌 게 용기는 인간 내면의 도덕적 회복력과 공감의 가능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폭력의 대물림은 기억과 공감의 연대로만 끊어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평범한 사람들을 비도덕적 명령에 저항하고 타인을 구하는 영웅으로 만들까요? 저항의 용기는 어둠 속에서 빛나는 인간성으로 그 어둠에 맞서는 도덕적 용기와 인간성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항하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특성을 보시면 강력한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내재된 도덕적 가치와 권위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항을 가능하게 만드는 상황의 힘, 이것이 중요한데요. 개인적인 특성, 이러한 특성만큼 이 상황, 환경적인 요인도 중요합니다. 동료의 지지와 연대가 왜 중요하냐면 앞서 보았던 밀그램의 실험 변형에서 동조할 확률이 65%까지 높아졌었는데 한 사람이 최초로 먼저 거부하자 동조할 확률, 복종할 확률이 65%에서 10%로 급감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나만 혼자가 아니다 라는 인식이 용기를 만들어내고 이러한 연대는 저항하는 가장 강력한 촉매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선택의 자유를 부여했을 때 그 관찰자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전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러한 자유를 부여했을 때 대부분은 최소 충격만 사용하였더라. 자율성과 책임을 인식할 때 도덕적 판단력이 회복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따라서 복종을 이끄는 어두운 힘과 저항을 일으키는 빛나는 용기, 이 두 가지 모두는 평범한 사람인 우리 안에 모두 공존하는데 결국 우리는 공감과 자율성을 지키는 사회, 이러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러한 비극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이 책의 결론이었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